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문화재청이 최근 한양의 수도 성곽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한양 수도 성곽은 한양 도성과 북한산성 그리고 탕춘대성 이렇게 세 개의 대규모 성곽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연산군의 유흥시설로 알려진 탕춘대를 세계유산 후보로 신청하는 것이 적절한지 다소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흔적의 역사에선 탕춘대가 어떤 시설이었는지, 왜 유네스코 세계유산감으로 평가받는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된 거,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국내 절차죠. 그래서 너도나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신청하면 각 지자체별로 하면은 그 무질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화재청에서 교통정리에 나선 건데 네. 등재 선정 후보가 되었다는 것은 국내 절차를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명실상부한 후보로 선정되었다. 말하자면 대한민국 대표 선수로 이렇게 선발됐다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표로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월드컵 대회에 출전할 수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 비유가 딱 적절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예비평가 신청서를 이제 유네스코에 제출하면 그때부터 이제 정식으로 절차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연산군의 유흥시설이었던 탕춘대가 여기에 끼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탕춘대 성이라기보다는 탕춘대가 그렇다라는 건데요. 네. 이 탕춘대는 중종 반정 때 연산군이 시녀들과 질타하게 돌았던 문제적 장소로 지목된 곳입니다. 그래서 네. 반정이 일어난 후에 연산군을 폐위한 이유를 설명한 교서를 발표하게 되는데 거기에 그런 내용이 나오죠. 폐주, 연산군을 얘기를 하는 건데 네. 폐주는 큰 정자를 지어서 밤낮으로 시녀들과 놀았다. 그중 가장 큰 것이 삼각산 밑에 장의사동의 탕춘대였고 창경궁 안에 있는 서청대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장의사동은 어디예요? 그 세검정 초등학교 지금 지금의 세검정 예. 초등학교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세검정 네. 근처라고 보면 되고요. 네. 이 탕춘대 기사 이게 중종 반정이 일어나기 한 8개월 전에 1506년 1월 27일자에 처음 보이게 되는데 연산군 일기에 보이는데요. 예. 연산군이 창의문 밖에 탕춘대를 봉우리 위에 세웠다. 이 봉우리가 있었나 봐요. 거기에 보면. 봉우리 밑에는 좌우로 흐르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가로질러 가지고 돌기둥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네. 언덕을 따라서 긴 회랑을 짓고 모두 청기화를 이었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운 색채가 빛났다라고 기사를 썼습니다. 탕춘대가 청와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청결이었으니까 청와대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죠. 뭐 청와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만큼 화려했다. 굉장히 화려했을 것 같아요. 청결을 쭉 이었으니까. 그렇죠. 그 시절에 청교화를 이을 건물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화려했다라고 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뭐 완공이 된 기념으로 해서 연산군이 의정부 6조 대관들을 모두 데리고 가서 뭐 거기 보면 이른봄의 흥치를 즐기면서 술자리를 베풀었다. 라는 기사가 보이는데 7월 2일자 1506년 7월 2일자 뭐 실록을 보면 되게 수상한 기사가 보이는데 네. 뭐라 그러냐면 연산군이 탕춘대에서 날이 저물어서야 돌아와서 언명을 내렸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권례에 출입하는 기녀들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발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라고 아주 언명을 내리는 기사가 보입니다. 뭔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입단속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뭔 일이냐? 이 비밀이 안 지켜지죠. 그래서 그렇죠. 입단속이 언명을 내린 지 불과 닷새 만에 이제 연산군 일기 누설이 되는데 7월 7일자입니다. 뭐라고 썼냐면 왕이 말 1000피를 들여서 흥청을 싣고 탕춘대로 가서 그 나인 즉 그 오품 이하의 궁녀인데 그 궁녀와 길가에서 간음했다라는 기사가 보입니다. 이런 것도 다 기록이 남네요. 남죠. 네, 진짜 무서워요. 무섭네요. 비밀은 원래 더 얘기하고 싶어지는 건가? 이런 생각이. 그러게 말입니다. 근데 이 흥청망청의 고사성어. 네. 그 흥청의 맞습니다. 뜻하고 같은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흥청이라는 거는 이 전국에 파견된 채용사. 이 채용사라는 말도 참 웃기는데 꽃을 따는 사신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국 돌아다니면서 각 고을에서 선발한다 여인들을 뽑는 사람을 꽃을 따는 사신이라고 불렀어요. 그렇습니다. 채용사라고 했는데요. 그 여인들을 뽑아서 서울로 올라온다. 그 서울로 뽑혀 올라온 사람들을 은평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렸고 네. 그중에 궁중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흥청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 연산군이 그 흥청 때문에 망했다라는
있다라고 해서 흥청망청 소리가 나온 거고 그 실록 기록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 거죠. 연산군인 탕춘대를 조성해서 흥청들과 놀면서 궁중 나인을 간음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얘기를 소문내지 마라라고 실록 기사에 썼고 닷새 만에 그게 누설이 되고 그런 거죠. 연산군 뭐 불이 폭군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좀 너무 심하긴 했네요. 그렇죠. 폭군이죠. 예. 폭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신증 동국 여지승란을 보면 연산군인 탕춘대에 돌구유 구유라고 해갖고 무슨 예수님이 뭐 태어난 걸 구유라고 하는데 그런 네. 의미가 아니라 이 석조를 만들고 궁녀들과 음란한 짓을 벌였다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는데 나중에 이제 그래서 중종 반중의 주무자들이 연산군의 음란 행위를 뭐 반증의 주요 명분으로 꼽은 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불경해 보였겠어요. 당시 그러니까요. 시대상으로 봐도 그렇고 그럼 탕춘대는 철거된 거예요? 왜 뭐 연산군처럼 황홀무도한 장소로는 쓰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경치가 워낙 좋은 것 같아요, 거기가. 그랬으니까 거기다가 정자를 그렇습니다. 지었겠죠. 그래서 뭐 훗날 학문이 깊고 점잖은 체면의 문인, 그다음에 뭐 유학자 이런 사람들이 또 탕춘대 절경에 빠져가지고 앞다퉈서 뭐 시와 뭐 문장을 남겼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남인의 영수고 조선 후기의 정계와 사상계를 이끌어갔던 그 미수 허목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 그랬냐면 맑은 물과 흰 돌이 사랑스러워서 시내 돌리를 천천히 걸어서 탕춘대 올랐는데 정오의 햇살이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가운데 따사로운 봄풀이 끝없이 펼쳐져 있다라고 읊었고 유명한 다산 정약용 이분은 또 바쁜 업무 때문에 외출하지 못했던 그런 동갑내기 친구한테 네. 놀린 겸 약 올리는 그런 편지를 보내는데요. 야, 비온 뒤에 탕춘대 아래 폭포수가 이렇게 한창인데 너와 함께 훨훨 날아서 이게 함께 구경해야 되는데 구경할 수 없는 것이 애석하구나 하고서 이렇게 약 올리는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도 막 가보고 싶은 생각이 막 들 정도예요.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쯤일까요? 북악산과 삼각산 사이에 있으니까 굉장히 뭐 절경이겠죠. 지금 네. 뭐 거기에 뭐 대학도 있고 그다음에 뭐 건물들도 많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예. 그 당시에는 절경했겠죠. 그리고 이 도성에서 창의문만 넘으면 그 지금의 자원만 넘으면 바로 갈 수 있는 굉장히 가까운 곳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이 김세렘이라는 그 동명 그때 유명한 분인데 이분은 친구들하고 탕춘대에서 번개 미팅도 하고 그랬다라고 하면 번개 모임도 가졌는데 네. 그냥 친구들 만나서 야 우리 말 달려 가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씩 웃으면서 네. 뭐 말 달려서 가고 뭐 이랬던 데가 이제 탕춘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명각의 거두죠. 정제두 이분도 탕춘대에 흠뻑 빠져서 굉장히 절묘한 그런 시를 남깁니다. 물은 탕춘대를 싸고 왼쪽으로 두 골짜기를 끼고 흐른다. 돌이라 물은 골골이 울며 흐르고 모래라 물은 맑고 깨끗하다. 정말로 산간의 절경이다라고 해서 굉장히 지금 봐도 은율이 아주 있는 그런 또 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근데 왜 탕춘대라고 이름 붙인 겁니까? 그러니까는 연산군이 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탕춘대라고 했는지는 설왕설래 잘 모릅니다. 다만 그래요? 이 정제두의 탕춘대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북악산과 삼각산 사이에 우뚝한 언덕 같은 게 있는데 위가 넓고 평평하니까 탕춘대라고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탕이라는 말이 넓다, 뭐 헝걸차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넓은 의미가 좀 있는데 그런데 탕자에는 또 방탕하다, 방종하다라는 예. 뜻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 이 또 봄춘자는 이 봄이라는 뜻과 함께 정욕 이런 뜻이 또 뭐 있거든요. 심상치 않은 이름이죠. 근데 설마 아무리 그래도 한나라 임금인데 여기 방탕하게 즐길 만한 장소야? 그래서 탕춘대라고 이름 짓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뭐 거기에 한 표를 던지는데요. 네. 그렇게 짓진 않았겠죠. 네. 다만 어감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훗날에 영조 임금이 탕춘의 의미가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군대를 훈련시키는 그 장소로 이렇게 훈련장을 마련하면서 연용대로 개명을 했는데 그러면서 영조가 뭐냐면 내가 탕춘을 연용이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연산군이 함부로 음탕한 짓을 저지를 때 이름이 뭐 탕춘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네. 본 뜻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연산군이 방탕하게 즐긴 봄날 뭐 이런 어떤 그런 것을 의미한 게 아닌가 그런 것이 연상되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역사 얘기로 보면 이거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하기에는 좀 그렇지 않아? 유네스코 유산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진짜 세계유산감으로 볼 수 있습니까? 그 탕춘대 부근에 세운 성이 탕춘대 성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 탕춘대성을 쌓을 때 이 조선의 상황은 사실 녹록치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병자호란 때 여실히 입증되었잖아요. 강화도하고 남한산성이 더 이상 임금의 도피처가 될 수 없다라는 그렇죠. 건데 사실은 임금이 강화도로 도망가기도 전에 이 청나라 8기군이 쏜살같이 남하하는 바람에 도망갈까 봐 남하하는 바람에 강화도로 가면 사실 청나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해군이 원래 없는 여진족은 원래 그런 거잖아요. 그럴까 봐 잽싸게 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인조가 남한산성으로 피하려다가 그것도 못 피해가지고 네. 바로 이제 갔다가 강화도로 갈랬다가 못 가고 남한산성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양쪽 다 갇히는 상황이 돼버린 그래서 거잖아요. 이제 그 남한산성으로 갔다가 결국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45일 만인가요? 46일 만에 항복을 했는데 그리고 내부 사정도 안 좋았던 게 그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6, 18세기 전 세계를 강타한 소빙하기가 있었거든요. 네. 조선에도 불어닥쳤는데 그 냉해, 가뭄, 홍수, 전염병이 창궐하기 때문에 그 수많은 백성들이 떼죽음을 당했거든요. 뭐 민심이 흉흉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갖 흉흉한 소문이 돌았고 네. 거기 보면은 요승 여한이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미륵의 세상이 온다라는 해괴한 소문도 퍼뜨리고 그 유명한 장길산 또 출몰했고 그다음에 정시성이 국왕이 된다라는 요사스러운 설도 들리고 그리고 때강도 명화적이라고 해서 밤에 막 불을 막 이렇게 비치고 다닌다 그래서 그리고 때강도 짓을 한다 그래서 명화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때강도가 전국에 출몰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내부 반란도 있을 수 있는 상황이었네요. 그 사실 뭐 전쟁이든 반란이든 별난이 일어나면 네. 되게 큰일 나는 거다. 왜냐하면 또 17, 18세기 들어서 서울로 인구 집중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1648년에 10만 명 정도가 이제 서울의 인구였다고 하는데 네. 1717년 23만 명으로 급증을 합니다. 그 실록을 보면은 인구 조사를 다 했기 때문에 예. 해마다 이렇게 보면은 인구 조사 몇 호다 그리고 몇 명이다라는 게 단수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단명까지 나오기 때문에 정말로 그 당시에 그 실록 기사라는 게 대단하다는 걸 느끼는데 그만큼 뭐 한 70년 만에 뭐 10만에서 23만 명이 급증하는 그런 상태. 그리고 대동법이 확대 시행되면서 서울로 들어오는 세국의 물류량이 크게 늘고 그래서 상업도시가 되거든요. 그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얘기했던 자연재해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유민들이 발생을 하고 무작정 상경하고 뭐 이런 상황이어서 네. 이럴 때 23만 명이나 되고 막 그러는데 별난이라도 일어나면 임금이 도성을 비우러 도망간다? 그러면 그 나머지 서울 백성들은 어찌 되겠습니까? 그럼 뭐 백성들을 고스란히 적군한테 그냥 내주는 거잖아요. 도망갈 곳도 없어지고 막 그러니까 이제 네. 딜레마에 빠지는 거죠. 아까 얘기했지만 강화도도 갈 수 없고 뭐 남한산성도 갈 수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1700년 초부터 이 수도 방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그 상황과 관련해서 논쟁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면서 논쟁은 어떤 논쟁으로 되냐면 이 삼각산, 그러니까 북한산에 산성을 쌓아서 유사시에 그곳에서 싸워야 된다라는 북한산성 축조파하고 아니다. 그냥 도성을 지켜야 된다. 한양도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도성 사수론 여기로 이제 압축이 됩니다. 그럼 임금은 어느 쪽 손을 들어줬습니까? 숙종은 북한산성 축조론자였는데요. 이 숙종이 뭐라 그러냐면 나의 백성인 도성민들을 버리고 멀리 갈 수가 없는 형세가 이제 됐다. 도성은 그렇지만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백성들하고 함께 북한산성으로 들어가서 지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란이 일어나면 임금과 백성 모두가 배후에 북한산성에 들어가서 치유황전을 벌이겠다 뭐 이런 입장을 펼치는 건데 이것은 청야전술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적이 오면 네. 어디로 막 의주나 뭐 이런 데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네. 그냥 성으로 들어가가지고 그냥 수성 전략으로 간다.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예전에 이제 고구려 때도 그랬다고. 고구려가 이제 그 네. 전략전술 핑계 청야전술이라고 해서 모든 식량들 다 가져다가 산성으로 들어가서 한 걸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쳐들어온 그 중국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먹을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겨울 되고 이러면은 견딜 수가 없으니까 도로 안 물러나. 되겠다 그러고 가버리는 뭐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건데. 예. 근데 이것이 이제 그 청나라에서 봤듯이 청나라가 막 내려오고 그럴 때도 봤듯이 이게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게 직접 막 오게 되면 쉽지가 않은 거예요. 바로 오게 되면. 그래서 반대도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뭐냐면 위급한 시기에 23만 명이나 되는 도성민이 어떻게 북한산성으로 다 들어갈 수가 있겠는가. 좁다 너무 북한산성은.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이것은 종묘사직과 도성민들을 고스란히 적에게 그냥 내어주는 격이 된다. 차라리 도성을 수축하고 도성에서 지키는 게 낫다. 이런 논리가 이제 반대 논리가 있는 거죠. 근데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막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이 팽팽한 네. 거죠. 그래서 7, 8년간이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결국
그 논쟁을 종식시킨 사람이 숙종이었는데 1711년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여러분들 의견 수렴을 기다리다가 이미 적군이 강을 건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짜증을 내면서 안 되겠어 빨리 뭐 산성의 축조를 빨리 해. 그래서 이제 최종 결정을 했는데 네. 공사가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돼 갖고 1711년 4월부터 11월까지 불과 7개월 만에 백운대, 만경대 뭐 이런 식으로 해 갖고 깎아지른 봉우리들을 연결한 총 둘레 11.6km의 산성이 완성이 됩니다. 굉장히 빨리 이제 완성이 되죠. 네. 그러면서 이 산성 밑에 평지에는 비상시에 대비해서 7만 석 규모의 군량 창고를 설치하는데 그것이 평창입니다. 그럼 지금의 평창동 그 평창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창동이 거기서 나왔는데 근데 막상 보급 창고인 평창을 짓고 보니까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평창의 지세가 너무 낮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려가 생기니까 지금 봐도 인왕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는데 그 사이 홍지문 있잖아요. 예. 그쪽이 좀 낮아요. 예. 그쪽으로 이제 적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게 된다. 뭐 이런 상황이어서 예. 큰일이다 해서 이제 그 신료들 중에는 이게 탕춘대 거길 성을 쌓아야 된다. 그래야지 북한산도 지키고 도성도 지킬 수가 있다. 거기 낮으니까. 예. 뭐 그런 이제 그 토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했죠. 거기 연산군 때 그냥 흥청망청 가서 놀던 데인데 어찌 보면. 네. 근데 이게 갑자기 군사적 요충지가 돼버린 거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탕춘대성 축조론도 논쟁이 벌어지는데 이게 찬성론자들은 여기 탕춘대를 잃게 되면은 그 임금 유사시에 몸을 피할 북한산성 그리고 도성이 불통이 된다. 잘리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성을 쌓아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론자는 도성, 탕춘대성, 북한산성 이렇게 전선이 너무 길어지면 이거는 뭐 아무 죽도 없다 안 된다. 아무 쪽에도 쓸모가 없고 온전히 보존되기가 어렵다. 너무 전선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네. 입장들을 굽히지가 않았죠. 근데 숙종은 북한산성 찬성한다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탕춘대성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결정을 했어요. 탕춘대성 지어야 된다라고 하니까 실제로 40여일간 공사를 강행했는데 반대가 워낙 심했습니다. 그래서 이 1719년 2월 4일에서 8일 사이에 논쟁이 막 벌어진 걸 가지고 어떤 연구자가 예. 이 찬반을 언급한 신료들을 57명을 대상으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찬성이 25% 정도밖에 안 됐고 반대가 75%가 넘더라. 대다수가 반대했다라는 그런 그 연구 결과를 냈더라고요. 예나 지금이나 이 말이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 숙종 입장에서 강행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답답해하죠. 그래서 네. 야, 내가 국가 대계를 따라서 이제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바닥에 그만두라니 이게 애들 장난이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반대 여론이 대세가 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는 거여서 이 축조는 중단되고 말죠. 그러나 영조가 즉위한 다음에 4년 만에 2인자의 난이 일어나서 20만 명이 반란군에 참여를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청주성이 함락이 되고 막 그러니까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뒷골이 막 서늘해지잖아요. 영조가.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아니야 나는 도성을 지킬 거야 백성들하고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예. 말로는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실 한양도성을 40년이나 되는데 이걸 지키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예. 나중에 가까스로 반란이 진압된 다음에 복귀를 해보니까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북한산성이 만약에 반란군한테 점령이 됐다 그러면 내가 죽었을 수 있겠구나. 뭐 이런 그 두려움이 엄습을 해갖고 가슴을 막 쓸어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럼 도성사스론이 설득력을 잃었다는 얘기네요. 다소간 이제 논쟁이 없지 않았지만 영조는 이제 이게 보니까 이인전을 겪어보니까 북한산성도 필요해. 그러다 보니까 또 탕춘대성도 쌓아야 되겠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탕춘대성 축조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동안에 왜 탕춘대성은 잘 안 알려졌을까요? 그러게요. 지금 이 1753년부터 쌓기 시작했는데 지금도 이렇게 보면 사진이나 이런 걸 보면 가다 봐도 되고 그러는데 한양도성하고 북한산성을 연결한 탕춘대성이 한 전체 길이가 5.1km 돼요. 되게 길거든요. 네. 아주 뚜렷하게 잘 남아 있습니다. 그럼 여기 탕춘대에 이런 사연이 있는 줄 정말 몰랐네요. 네. 이게 가보면 올라가면 우리가 뭐 북한산성만 알지만 이 탕춘대성도 한번 올라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뭐 숙종 같은 경우는 뭐 도성 창임은 그다음에 북한산성으로 통하는 구간과 도성민의 피랑길로 해서 이제 조성할 생각을 한 거지만 영조는 뭐 수도 방위를 위한 뭐 그렇게 해서 그 목금에 해당되는 곳에 뭐 쌓은 어떤 외곽성의 기능 이렇게 이제 중시를 한 건데요. 어쨌든 조선 왕조의 종묘 사직 그리고 도성민의 안위를 위해서 쌓은 성이 그 탕춘대 성이다라는 의미가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연산군의 황홀무도한 향기가 물씬 풍기는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성의 어떤 그 담긴 어떤 그런 백성민을 생각하는 그런 임금들의 마음도 담겨 있다. 이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담겨 있더라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근데 사실 뭐 탕춘대라고 하는 거는 뭐 그 정자가 없으면은 그냥 이렇게 올라가서 높은 그 지대에 있는데 그 지명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렇긴 하지만 거기다가 청규화를 쌓았다면서요. 거기서 놀았다면서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아, 또 역사라는 게 네, 그게 다 돌고 돌고 이렇게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네. 하는데요. 세검정 쪽 넘어가실 기회가 있으시면 아, 여기 탕춘대라는 게 있었던 거구나. 한 번쯤 기억하시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자, 흔적의 역사 지금까지 이기환 히스토리텔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유정의 영화관, 정여울의 도서관. 안녕하세요. 무심히 지나쳤던 영화를 돌아보며 삶의 마디마디를 짚어보는 평론가 강유정의 영화관입니다. 이번 주는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와 함께 합니다. 표류기를 사랑하는 데엔 더 깊은 까닭이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절대적 고독과 외로움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린 길을 잃은 사람처럼 망망대해를 표류하는 조난자처럼 막막해집니다. 파이의 표류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절대적인 외로움, 극단적 고난을 상징합니다. 파이처럼 우리 생애 227일쯤은 지독한 고독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 거죠. 그럴 땐 결국 저절로 신을 찾게 됩니다. 사람은 평화롭고 편안할 땐 신을 찾지 않습니다. 뭔가 공공해질 때, 답답해질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신을 찾게 됩니다. 파이가 자신의 표류기를 듣기 위해 찾아온 소설가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두고 신의 존재를 믿게 할 이야기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이안 감독의 라이프 오브 파이는 캐나다 작가 얀 마텔의 소설 파이 이야기를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 이 소설이 영화화된다고 했을 때 사실 믿지 못했습니다. 227일간 소년과 호랑이가 태평양을 표류하는 걸로 영화가 만들어질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시간 넘도록 화면 내내 소년과 호랑이만 있다면 얼마나 허전할까 의심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안은 고도의 3D 스펙터클로 환상적 세계를 선사합니다. 소설을 읽으며 머릿속으로 상상했던 장면들은 화려한 색감으로 어우러져 눈앞에 펼쳐집니다. 고요한 밤바다의 범고래, 먹구름 가운데로 비추는 실버 라이닝, 폭풍처럼 몰아치던 날치대, 그건 자연의 모습을 한 신의 얼굴이었죠. 파이는 신은 소개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영화라는 기술을 통해 이안은